서울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원격 수업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4.19인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어렵게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당시 4.19 학생 의거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가하신 4.19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그 4.19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지 않고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유가 혹시 뭘까요? 저희가 4.19를 일으킨 것은 이승만의 독재 정권 때문입니다. 이승만 그 나쁜 놈이 3.15 부정선거를 일으켜서 독재를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아유, 나쁜 놈이었죠. 그런 이유였군요. 자, 그러면 당시 그 4.19를 경험했던 선생님으로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서울여고 학생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여고 학생들, 윤지현 선생님 역사 수업 열심히 들으면 민주주의 정신을 좋은 기를 수 말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이 건강도 이렇게 안 좋으신데 이렇게 저희 서울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19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9 선생님께서도요, 저 뒤쪽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주세요. 자, 그럼 4.19 우리 선생님도 만나봤으니까 저희가 4.19 선생님께서 활약하셨던 4.19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가치인 이 민주주의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출발점이 오늘 배울 4.19 의거가 되겠습니다. 4.19에서는요, 당시 그 186명이 사망했고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게 된 거죠. 4.19가 가지는 의미 중에서요, 우리나라 현대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쓰러뜨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4.1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19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삼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4.4 오입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전후 한국 경제는 미국이 제공한 잉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300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해서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미국의 경제 원조도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1960년대 즈음해서 미국의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경제적 위기가 온 거죠. 자, 그리고 이승만은요, 두 번의 개헌을 통해서 모두 나만 따라와, 내가 독재할 거야, 그래야 우리가 공산당을 이길 수 있어 라는 반공을 활용한 독재 정치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승만이죠. 제가 방금 드렸던 이승만의 반공 독재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1960년에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일이 바로 3월 15일이었죠. 자, 1960년 이전에 이미 1958년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승만의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완전히 야당에 의해서 참패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1958년에 이미 이승만의 자유당은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1960년 3.15 선거에서도 이승만은 질 것 뻔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생각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당시요, 1960년대 3.15 부정선거에서는요, 이승만과 야당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조병옥이라는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같이 당시만 하더라도 부통령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부통령은 자유당에서는 이기붕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과 조병옥 박사입니다. 이 조병옥 박사가 사실 상당히 유력한 대통령의 당선자였는데요.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병옥 박사가 미국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승만이가 그걸 활용해서 선거일을 앞당겨 버리죠. 참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병옥 박사가 미국에서 치료받다가 이제 급하게 옵니다. 다시 또 선거를 하러. 근데 갑자기 급사해 버립니다.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이승만 단독 후보예요. 이거는 이승만의 당선이 뻔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나이가요, 이미 80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승만보다 모든 국민의 관심은 이기붕과 장면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승만이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정권이 부통령에게 가기 때문에 이기붕이 당선이 되어야만 해요. 근데 장면의 인기가 훨씬 높습니다. 자, 이기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과거의 친일의 역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15 부정선거는 이 이기붕을 바로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하죠. 공무원과 마을이장, 경찰들을 동원하여 야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요. 3인조, 5인조 공개투표합니다. 뭐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3명, 5명 조를 이어요. 3명, 5명 안에는 조직폭력배가 있는 거죠. 주먹을 보이면서 너 자유당 찍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투표함 바꿔치기 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사할 선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할 선투표라는 걸 이 공무원들에게 지시합니다. 사할 투표는 뭐냐? 기존 투표의 40%를 미리 투표해 놓는 거예요. 누구로? 이기붕으로. 미리. 그리고 투표한 민주당의 장면을 뽑은 표들은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거 하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지역에서 40%는 우리 자유당을 찍게 해라. 자, 그래서 정말 황당하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투표자의 수가 유권자의 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 나와버립니다. 자, 예를 들면 100명이 유권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기붕이 뽑힌 수가 한 150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나머지 50명은 유령인 거죠. 한마디로 너도 나도 막 주먹구구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다 보니까 뭐 부정의 총체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부정이다 뭐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산에서 투표 참가자의 실수로 투표함을 이렇게 부딪혀서 투표함이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투표함 쏟아지는 걸 봤더니 이거 전부 다 자유당 표야. 이기붕 표인 거야. 이거 부정선거다 해서 마산에서 맨 처음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마산에서 출발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죠. 자, 마산에서는 경찰의 발표로 시위대 중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런데 4월 11일 날 마산에서 경찰이 쏜 체류탄에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발생합니다. 당시 김주열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김주열의 시신이 어느 낚시꾼에 의해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는데요. 김주열의 시신의 왼쪽 눈에 체류탄이 발견이 됩니다. 한마디로 체류탄을 정면으로 맞은 거죠. 가까운 데서. 한마디로 경찰이 뭐 죽이려고 쏜 거죠. 체류탄을 맞아서 죽은 김주열의 시체를 바다에다 던진 거고요. 근데 그 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고요. 경무대는 몰락합니다. 자, 경무대는 지금의 청와대,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 같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몰려갔는데 학생과 시민에게 경찰들이 발포를 하고 또다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게 4월 19일입니다. 이 사상자 발생으로 시위는 격화되고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자, 여기에 맞서 대학 교수단이 시위를 하게 되고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시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이승만은 4월 6일, 26일 날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4.19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이 4.19의 전개 과정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4.19의 전개 과정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순서도 수능해 보시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간혹 나오기도 하니까요. 자주 등장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결과 이승만의 독재 정권은 결국 붕괴가 되게 됩니다. 정말 3.15 부정선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군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다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온갖 부정한 방법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이제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보겠습니다.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4.19의 희생자된 직업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회사원, 하층 노동자, 무직자부터 해가지고요.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4.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자, 또한 4.19 혁명의 영향으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의 주춧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승만의 반공 정책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죠. 왜? 이승만은 무조건 싸워야 된다. 무조건 공산당 때려 부숴야 된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니까 이제 서서히 평화통일에 대한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땅이 누구 땅인데 오도 가도 못 하느냐. 가자 북으로. 우리 북으로 가자는 거죠. 오라 남으로 해서 학생들은 남북 학생회담을 요구하고요. 또 민간인들 사이에서 중립화 통일로 내세우는 등 상당한 통일운동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내무부 장관 1959년에 내무부 장관, 지금의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형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가까이서 이 나라에 안 계신다고 하면 나라는 망한답니다.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 완전히 아부를 엄청나게 심합니다. 자, 경찰관이나 일반 공무원이 열성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다해서 대통령 각하를 돕는다. 자, 이 일을 다해서 대통령 각하를 도와라. 자, 이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결국 이 최인규는요, 3.15 부정선거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자료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한성여중 진영숙이 어머님께 남긴 편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숙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발표로 사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성여중 중학생이었던 진영숙이 나이를 많이 먹은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보다 100배 더 나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4.19 의거가 이루어지고 이승만이 하야한 이후부터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 가층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학생들은요, 당시 학도 호국단을 폐지하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은 교원들은 노조를 또 결성합니다. 자, 농민은 농산물 가격 유지를 요구하고요, 노동자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렇듯 각계 가층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통일운동이 추진되고요, 남북 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4.19 의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19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고요, 이제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아마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을 합니다. 내각 책임제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영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서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다수당의 국회의원을 맡은 정당이 국가를 책임지고 그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내각 책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과 미국처럼 당시 국회는 양원제였습니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회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하게 되고요,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하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출범합니다. 장면에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그 민주당의 대표였던 장면이 총리를 맡아서 하는 거죠. 당시 대통령도 있긴 했습니다. 윤보선이라고요. 대통령이 존재했지만 이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국빈을 맡는, 국빈 방문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실질적인 국내 통치는 장면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와 공무원 공개 채용 등의 또 경제개발 계획 수립 등의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장면 내각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죠. 왜? 바로 5.16 군사혁명이 발생하면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장면 내각은 막을 내렸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장면 내각은요, 4.19 혁명으로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의 하나가 되겠죠. 바로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자의 처벌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961년 박정희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은 붕괴됩니다. 4.19 혁명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민주화, 4.19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잘 가다가 5.16 때 수dob이 되죠. 이걸 다시 또 일으킨 게 바로 우리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5.18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이 사는 지역에 4.19 혁명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만들어보자. 있죠, 우리가 보시면. 지역에 있는 기념 조형물 뭐가 있냐면 광주 고등학교에 가시면 4.19 기념탑도 있고요, 4.19 박물관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